안녕하세요. 스톡홀름 마지막 연인 관객과에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류선영이고요. 오늘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한마디씩 계속 던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영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가운데 류선영 배우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 해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관객들하고 또 한 번 영화를 같이 보셨는데요. 네, 저는 약간 이런 화면에서 그런 보증이 잘 된 화면들을 워낙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원작이 시리어스 게임이라는 날마르 헤데르베리라는 어떤 소설가의 소설이에요. 그리고 근데 제가 약간 좀 북유럽의 환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스톡홀름에서 살았던 사람이 스톡홀름의 그 당시 이제 사랑의 이야기를 어떻게 썼고 어떻게 관객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했을까, 독자들이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는데 저는 늘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어제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사랑하기 힘들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대 저를 떠올렸어요. 10대 때는 너무 무모하게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에 저렇게 정말 이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는 순간처럼 그냥 쓱 빠지고 거기다 내 목숨을 걸고. 근데 과연 또 20대는 제가 30살밖에 안 됐지만 또 20대는 10대보단 덜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인공들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일까, 옛날이니까 좀 더 어릴 때 많이 결혼했겠지? 결혼하고 아기도 그렇게 낳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나이들이. 그 뭔가에 확 빠져들고 거기에 내 목숨과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계속 여기까지 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류선영 배우 말처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이 없겠지만 영화에서도 보이듯이 소설이랑 또 마찬가지 결을 지니긴 하는데요. 10년이라는 또 간극이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감독에 대한 얘기로 한번 먼저 포문을 열어볼까 해요. 이 감독이 페닐라 오거스트라는 여성 감독인데요. 사실은 과거에 배우로 훨씬 유명했던 감독입니다. 잉마르 베리만과 작업을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잉마르 베리만이 연출한 영화보다 그가 각본을 쓴 영화들을 조금 더 많이 출연을 했던 배우고, 1992년에는 그녀가 주연한 영화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했던 배우로서의 이력이 사실은 굉장히 또 화려했던 감독이고요.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 1992년에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영화가 더 베스트 인텐션이라고 하는 잉마르 베리만이 각본을 쓴 영화고, 지금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리스본행 야간열차를 연출하신 감독님이 연출한 영화로 여우주연상 수상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배경이 1900년대 초반 스웨덴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 영화 뭔가 평행이론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감독이 신학 공부를 하는 굉장히 가난한 남자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집안의 반대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회의가 찾아와요.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지? 이 가난한 생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지? 아이가 생기니까 또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한 회의에 빠지고 그 여자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감독이에요. 그런데 몇 년 후에 2016년대 이런 영화를 만들었더니 그도 묘하게 평행 이론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할리우드로 진출해서 영화들이 몇 편을 찍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역할은 아니지만 중요한 역할을 연기한 적이 있어요. 스타워즈 시리즈에 무려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스타워즈 초반 시리즈에 어린 아나킨이 나오죠.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어머니 역할을 또 이 감독이 연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선영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원작은 알마르 소드리벨이라는 스웨덴 작가의 베스트셀러인데요. 1912년도에 발간된 소설이에요. 굉장히 예전에 발간이 됐죠. 이 책을 원작으로 3편의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 이전에 1945년, 그리고 1977년, 그리고 이 영화가 세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소설이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굉장히 궁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영작이고 너무 두꺼워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해가지고 그 당시의 반응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소설의 세팅 자체가 당시에 유행하는 회화랑 굉장히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를테면은 여성의 뭐 자주적인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배경 자체가 뭐 신문사 사무실, 복잡거리는 막 신문사 사무실, 뭐 가난하고 소박한 침실, 화려한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들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당시 스웨덴의 풍경을 보여주는 거리들 이런 것들이 당시 유행하는 회화의 사조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미술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으로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끈 소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그 북유럽에 대한 환상도 있다고 했고 그래서 시대 배경이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인상이 다가오는지 궁금했어요. 이들이 처음 만나는 때가 1901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되게 영화를 보다가 뜬금없는 생각을 했는데 1901년 그리고 저들의 딸들이 커갈 때쯤이면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인가? 20년대가 네, 세계 대전이 아무튼 되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사랑하는 남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면서 진짜 그거야말로 너무 시리어스 게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네, 그랬어요. 저 딸 둘도 이 자기의 어떤 부모님처럼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세계적인 상황 때문에 사회적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도 사랑을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1901년이면은 제가 88년생이니까 이들이 만난 이후로에 88년 뒤에 제가 태어났는데 저는 되게 이들과 상관없이 지금 뭔가 자주적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들보다는 훨씬 사랑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너무 다 빨리 변하는 거예요, 전부. 갑자기 뭔가 IT 산업도 너무너무 빨라지고 문자 보내면 바로 만날 수 있고 근데 저 때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편지도 걸리고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되게 로맨스 영화에서 저를 되게 간지럽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되게 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시대를 어느 시대로 잡는지. 그래서 어느 시대로 잡는지가 이들이 어느 정도로 몰래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또 되게 중요한 시대적 배경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여담이지만 CCTV,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발명되면서 스릴러 영화 만드는 감독들이 시나리오 쓰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게 사건을 벌이고 그 쫓아가는 과정들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런 것처럼 멜로 영화에도 분명히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것들이. 시대적인 배경이 20세기 초이기 때문에 지금 류선현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는 어떤 개인의 선택보다는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시대의 분위기로 개인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라는 점이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는 영화 대사에도 잠깐 나오지만 여성이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까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아버지가 아니면 남편에게라도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당연시 돼 있던 시대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일을 찾으러 와서 그 일을 할 게 가정부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 똑똑하고 진취적인 여성이 그런 식의 시대 배경이 이 두 사람의 사랑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스웨덴 버전의 인형의 집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형의 집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노르웨이 극작가인 헨릭 입센이 쓴 산막의 극장 그 연극용 플레이 대본을 가지고 극으로 올렸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인형으로 정말 취급이 되다가 자의식을 가진 여성의 이야기로서 그 뒤에 뭐 여성의 방 운동 등의 가장 열렬히 쓰인 텍스트이기도 한데요. 그 노르웨이 극작가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 외에도 가장 유명한 에세이인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이 있잖아요. 물론 자기만의 방은 이 원작 소설이 나온 이후에 출간된 텍스트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20세기 스웨덴 버전의 인형의 집 그리고 조금 일찍 발표된 자기만의 방 같은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리디아는 남편한테 먼저 이혼을 요구하잖아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헤어져줘.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든지 상대에게 자신의 사랑을 숨기지 않는 어떤 당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누구랑 사랑하는지는 이 사람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너무 사랑한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려면 사랑밖에 어떤 도구가 없는 여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존재 투쟁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인상도 받았고 반면에 남자 캐릭터들은 자꾸 사랑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고 이상하고 이런 느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리디아의 사랑과 그 반대편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땠어요? 네, 그냥 10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조금 쉬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리디아가 진짜 저는 솔직히 좀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랑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생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근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 로맨틱하지만 너무 정말 패션이 넘치지만 결국에 그럼 그 둘만 그렇게 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솔직히 별로였고 남자 주인공은 일단은 그 옛날에 저는 첫사랑 뭐 남자든 여자든 첫사랑을 떠올려 봤어요. 근데 첫사랑은 내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다른 곳에 있어도 첫사랑이잖아요. 그 둘에게는 그럼 첫사랑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나를 다시 발견해주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어른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좀 되게 별로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시대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저 시대 사람이었다면 저 사랑을 용기 있게 응원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 얘기가 2017년에 벌어진 이야기라면 더더욱 저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시대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존재투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와도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나온 에세이긴 하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이라는 제목은 사실은 굉장히 간절한 제목이거든요. 여자한테는 쉽게 말해 자기 방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된 사유재산 같은 것도 가질 수 없고 직업은 물론이고 자기 혼자 사유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방, 공간도 없다는 게 바로 그 당시 여성들이 어떤 위치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같은 거죠. 그렇다면 뭘 욕망할 수 있겠어요? 감정밖에 없겠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저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 수단이자 뭐 감정이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시대의 여성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이 뭐가 있을까? 그럼 그건 결국은 사랑일 수밖에 없겠다. 저런 식으로 치열하게 자기 감정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감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감정들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휘둘리는 남자 캐릭터가 더 치사했다고 봐요. 치사하고 뭔가 이런 식의 감정을 얘기했을 때 들어줄 순 있지만 거기에 막 기다렸다는 듯이 부응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있잖아요. 막 너무 뭐 당신도 할 말 없잖아. 뭐 부자랑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거 너 너무하지 않냐 이러지 당신도 그렇잖아 이러는 게 저는 거기에서 그 둘의 상하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랑하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 있고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저 가난했던 저 기자가 너무 약자인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너 보고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인형의 집보다는 저는 한국의 요즘 좀 됐나? 뭐 약간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레이디 맥베스라는 플로렌스 퓨가 나온 영화를 봤는데 오히려 그게 좀 더 인형의 집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약간 한국 막장 드라마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남자 솔직히 좀 불쌍한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자 편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시대 배경상 사실 이 남성 캐릭터도 시대가 낳은 어떤 캐릭터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은 굉장히 대비를 보여주는 캐릭터로서의 설정이 굉장히 명확해요. 사실은 자유로운 예술가 여성 그리고 당시에 한참 생겨나려고 했던 지식인 남성층을 대변하는 가난하지만 의식이 있는 지식인 이런 식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성별 그리고 직업군 같은 것들이 정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등장부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물론 영화를 다 본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저렇게 다른 두 사람이기에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구나라는 짐작 같은 것들을 맨 첫 장면에서 했는지도 몰라요. 처음에 장면을 어떻게 등장했는지 두 사람이에 대한 생각들을 돌이켜보면은 아비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차분차분 출근 준비를 하는 장면으로서 그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뭐 넥타이 만지고 셔츠 만지고 모자 똑바로 쓰고 전차를 막 쫓아가는 1901년의 그 삭막한 어떤 풍경들로서 이 캐릭터가 소개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정말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타이핑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그 신문사의 풍경 같은 것들로 이 사람의 삶이 소개가 되는 반면에 리디아의 첫 등장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유롭고 밝고 빛이 쏟아지는 호숫가에서 뭐 그 장면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옷을 다 벗고 전라의 장면으로 수영을 한 어떤 모습으로서 그 여자의 가장 첫 번째 등장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 환경 자체도 다르고 만약에 도시에서 리디아가 살았다면 그녀가 겪는 삶의 풍경들은 또 조금 달랐겠죠. 굉장히 뭐 과시나 핍박을 받는 삶이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술가의 딸로 태어나서 도시와는 조금 동떨어진 자연 속에 살았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어느 정도 누렸던 캐릭터로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런 극명한 대비, 극명한 직업군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시기의 상황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작가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대비도 저는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저러나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캐릭터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볼 때 가장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를 너무나 원하고 서로를 채우기를 원하는 관계이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거의 서로를 막 부시고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는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을 이해한다라는 말이랑 엮는 거가 저는 조금 너무 법적인 느낌이라서 뭔가 이해받아야 되는 게 마치 사랑과 전쟁에서 관객이 아니라 그 배심원들, 심판들? 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내 입장의 사랑과 이 입장의 사랑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의 희생했다. 그럼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는다는 그 경우 자체가 너무 재단 위에 올려놓는 것 같아서 저는 사랑이라는 걸 이해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질문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게 사랑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살면서 이게 너무 위험한 감정인 걸 알아요. 이거를 뭔가 발을 디디고 한번 시작을 하면 내가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구렁텅이 같은 게 눈에 막 보여요. 그럼에도 내가 지금 감정이 너무 뜨겁고 이걸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뛰어드는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고민을 했어요. 내가 10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네,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제가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한번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스포츠 선수 같은 멘트인데 소멸하지 네. 않았으니 걷는다, 뛰어든다 약간 이런.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그 당시에 쇼펜하우어라는 되게 똑똑한 아저씨가 있었잖아요. 그 폭탄 만드신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결국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근데 또 그런 시대적인 어떤 약간 좀 냉소적이거나 그런 게 이제 막 섞여 있는 그런 바로 직전의 시대니까 그래서 부자랑 막 결혼하고 삶을 먼저 생존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지키던 사랑하는 사람 만나던 아무튼 그러겠다 뭔가 이런 마음들이 또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기자님은 그렇게 뛰어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전 전혀 아 역시 멋지십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력 크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담력이 센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쫄보여가지고 저도 그래요. 그런 식의 사랑은 글쎄. 근데 관객들 반응을 보면 이런 식의 리뷰가 많아서 사실 공감한 것도 좀 있었는데 저 사랑을 이해하긴 조금 어렵다. 저 사랑이 내 주변이라면 응원하긴 좀 어렵다. 하지만 정말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고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전부 내려놓는다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사랑이다라는 것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저도 어느 정도 그에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렇게 서로를 막 파괴시키면서 주변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랑이라는 걸 살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상대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이 사랑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자꾸 이성적으로 시대 배경과 연관해서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저런 식의 뜨거운 감정들을 내 인생에서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분명히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영화의 초반 장면들 그리고 중간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나 끝낸다면 분명히 둘이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누구의 시점으로 영화를 끝낼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본 결과 마지막 장면은 리디아가 아닌 아비드의 모습,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얼굴로 끝맺죠. 기차를 타고 떠나는. 그것도 생각해보면 참 재밌죠. 사실은 그렇게 떠나고 싶어 했던 거는 리디아 쪽인데 뭔가 현실을 안주하고 싶어 했던 남자 캐릭터가 떠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마지막 장면의 표정들을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랑하면 좀 닮아간다 서로. 네, 그래서 그들의 약간 되게 반대되는 지점들이 어느 순간 교차해서 되게 막 뭔가 팡 터지고 다시 겹치는 듯 했다가 결국 계속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마치 그런 식으로도 이 둘의 어떤 사랑의 어떤 그 흐름 같은 게 느껴지긴 했어요. 마지막 장면을 보고 누군가는 떠나고 싶었고 누군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 리디아에게 처음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두 번째 집은 이 아비드의 품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는 그런 게 이제 옮겨간 거죠. 옮겨갔다고 생각했어요. 딸에게. 마리안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 리디아는 좀 더 예전의 아비드처럼 조금이라도 열심히 살면 내가 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옛날의 아비드 같은 모습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아비드는 옛날에는 그랬다면 조금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리디아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난 떠날 거야. 회사도 버리고 뭐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자기가 있던 모든 공간들을 다 등져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반짝임들하고 되게
되게 크로스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만약에 리디아의 얼굴로 이 영화를 끝냈다면 물론 이 영화에도 뭐 상상으로서 잠깐 나오고 기차역에서 마주치는 장면으로도 리디아의 마지막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영화의 쇼트 자체를 리디아의 표정으로 끝냈다면 만약 영화를 찍어야 한다면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감독님도 아마 두 버전을 찍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을 그래서 리디아로 끝낼지 아비드로 끝낼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아이의 얼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마리안의 얼굴로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몇 가지 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리디아의 표정으로 끝났으면 리디아는 늘 그랬듯이 되게 당찬 얼굴로 나의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겠다 이런 표정이 아니었을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 항상 아비드가 리디아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장면은 전차 안에서 이 사람은 너무나 편안하고 안온한 전차 안에서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바쁘게 혹은 진취적으로 거리에서 걷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쇼트를 리디아의 얼굴로 끊는다면 거리를 정말 너무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모습들 혹은 살짝 미소 짓는 모습 같은 걸로 끝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표정에 집중한 것보다 저는 그 기차 안에서 하늘을 한번 볼 때 달이 해를 가려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일식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까 류선영 배우가 얘기했던 것과 좀 느낌이 겹치는 것 같은데 네. 교차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하늘에 있는 달과 해가 교차하는 일식이라는 게 사실은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고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멋대로 물건을 옮기는 거라면 쉽겠지만 아니 뭐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이 돼야 그 상황이 나오는 건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만남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주적인 기운이 필요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언젠간 이것들은 어긋날 거고 제 자리를 찾아갈 거고 이런 식의 느낌들이 그 일식 현상을 통해서 아주 짧은 장면이지만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창문에서 눈을 떼고 뭔가를 생각하는 그 남자의 표정이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고 우리는 점차 어긋나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인상적인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의 손을 잡고 리디아가 나타나는 순간 전 실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여자는 평생 딸을 잊고 살 줄 알았는데 물론 전화는 가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정하게 딸의 얼굴을 막 만지며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뭐 모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른 식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주길 바랬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1910년대에 나온 소설이면 저게 그나마 굉장히 안전한 방식의 결말이었겠다. 너무 전폭적인 상황의 결말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요즘에 누군가 다시 각색해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버전의 영화를 만들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혹시 또 지금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 중에 관객들과 오늘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그냥 관객분들의 그런 생각이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 저는 이게 영화보다는 드라마 쪽에서 더 좀 반길 것 같아요. 이런 소재를 2017년 이제 2018년이 되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영화 관계자보다는 드라마 관계자들이 좀 더 탐을 내지 않을까. 뭔가 극한에 치달는 절정의 사랑 막 이러면서 뭔가 지상파에서 할 것 같은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걸로 각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40부작 이렇게 만들면 도대체 무슨 얘기로 채워야 되죠? 아니 한 미니 뭐 15부작 정도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애가 나타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리디아의 이제 다른 집인 거잖아요. 집을 다 잃고 어떻게 보면은 리디아의 다른 새로운 집인데 너무 다행이었고 저도 좀 짜증나는 게 어쩜 저렇게 우연히 잘 만나는지 어쩜 저렇게 그러니까요. 신문 보다가 갑자기 창문을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주치는지 그거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걸 빼면 사실 모든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점은 우리가 좀 봐주기로 합시다. 연애담에서도 둘이 우연히 만나잖아요. 네 그때는 돈이 없어서 만나게 된 거죠. 네. 돈이 없다는 우연으로.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영화가 해석이 많이 필요한 영화들이 아니고 뭔가 해설을 하면 설명을 해드릴 만한 영화가 아니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왔는데요. 그런 영화인 만큼 류선영 배우의 얘기처럼 우리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지만 오늘 자리만큼은 편안하게 다른 집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 영화를 어떻게 봤다, 이거를 뭐 어떻게 생각한다 라는 의견도 들려주시면 충분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 드릴 관객 선물이 제인 오스틴의 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영화 제인 오스틴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뭔가 연관성이 있는 관객 선물을 찾으시다가 제인 오스틴의 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먼저 손을 들어주시는 분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맨 뒤쪽에 계신 관객분이 손을 드셨네요.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음악에 이렇게 필이 꽂히더라고요. 그 피아노 연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그 이 음악을 만드신 분 혹은 또 다른 영화에서 이 음악을 하신 분 음악이 나온 영화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지금 질문을 듣고 제가 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에 음악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지금 했어요. 그 영화마다 이 몰입해서 보는 부분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거는 캐릭터에 너무 집중하는 게 있고 이를테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처럼 집중하고 싶지 않은데 한스 짐머의 음악이 계속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영화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질문을 받자마자 막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맞아, 이 영화에도 분명히 음악이 있었을 텐데 왜 음악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만큼 배경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 영화를 2번이나 봤나 봐요.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류신현 배우는 혹시 음악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나요? 네, 그 일단 여기 메인 테마가 있잖아요. 저도 그 사실 그분 이름을 외우고 싶었어요. 이 음악 감독님. 근데 여기 너무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한국어도 아니고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분이 어떤 음악을 다른 음악을 하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걔네가 오페라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오페라장에서.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어떤 그 다음 씬의 복선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인 테마는 그 둘이 있을 때만 그 메인 테마가 있지만 처음부터 처음에 둘이 같이 피아노 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남자가 끼어들면서 이 밝은 노래가 이제 되게 마이너한 노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파우스트를 보러 가서 악마에게 내 영혼을 팔고 그 다음에 카르멘을 보러 가서 그녀를 만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야기의 복선같이 느껴졌던 것 같고 제가 꼭 이 음악 감독님을 꼭 찾아서 다른 뭘 하셨는지 꼭 찾아내겠습니다. 오페라 말고 정말 OST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당장 답을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많이들 이용하시겠지만 IMDb라는 무비 데이터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는 해외 영화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사이트인데요. 그 영화 시리어스 게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참여한 스태프 이름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스태프 이름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그가 참여했던 영화의 리스트를 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류신영 배우의 말처럼 스웨덴 그 스태프였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정확한 성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발음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부족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MDb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imdb.com으로 들어가시면 전 세계 영화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기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나눠주시고 싶으신 관객분? 네.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되게 공포적인 시점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리디아라는 사람이 사랑에 대한 욕망의 속도가 계속 그 대상에 따라서 전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도 사실 모성애라고 느끼지 않고 그 대상화된 사랑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마지막에 이렇게 가져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디아라는 사람이 자기를 욕망해주는 대상에 대해 자기의 존재감을 계속 느끼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그 교차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획득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 그래서 그 마지막 눈빛도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해석을 했고, 아이가 이렇게 질투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끄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아까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 여자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대상을 사랑하는 자기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뭐 모성의 유무를 가지고 이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리디아의 캐릭터를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실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뭐 안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모성이라는 기제가 계속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게 있었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 기본적인 단서들이 여자를 계속 딸을 보고 싶어 했었고 그리워하는 대상이었다는 건 분명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살아온 어떤 행적들 같은 것들,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자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그리워하는 대상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객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자기가 정착을 어떤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자녀, 자식 이런 의미로서 딸을 다시 만나서 관계를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재미있고 훌륭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서연 배우는 어떠세요? 저도 그 아까 계속 새로운 집을 찾았다는 어떤 그 의견처럼 저도 약간 관객분이랑 비슷한 느낌에서 다른 대상화를 찾았다. 근데 그게 꼭 자기를 욕망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욕망하는 사람이어야만 그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얘를 좋아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얘는 자기가 욕망하지 않으면은 전혀 그걸 느끼지 않는 여자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는 약간 저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공포 영화처럼 보셨다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포까지인가요? 그렇다고 하시네요. 저는 뭐 그런 정도의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들키면 어떡하나 이런 정도의 어떤 두근거림 같은 스릴러적인 요소들은 생각을 했지만 공포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감정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공포라는 단어를 통해 하게 되네요. 또 다른 질문 혹은 뭐 나눠주고 싶은 감상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이크가 가는 동안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그 마티아스 올슨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우리가 알만한 영화는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의 음악 감독님이십니다. 스웨덴은 또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인데. 네, 마티아스 올슨이라는 분입니다. 네, 앨범도 나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유서연 배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네. 네, 이 영화가 원작이 있다 보니까 약간 문학적 표현을 어떻게 좀 영성화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피아노를 치면서 손가락 터치를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메인 포스터에서 귀걸이가 딸랑거리면서 서로가 약간 마음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 원작을 읽어보셨 이 기자님께서는 혹시 다른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 문학적 표현을 영상화한 부분이 더 있다면 소개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약간 헷갈리겠나 봐요. 원작을 읽었던 건 아니고 그 원작이 영문이고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을 순 없고, 이게 국내에 또 번역본이 안 나온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는 몰랐고 그 서평들을 읽어봤어요. 영문으로 나온 서평들을 읽어봤는데, 아까 그 제가 잠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 책자에 묘사되는 것 자체 혹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회화적인 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문으로 적힌 것 중에 손가락에 닿는 부분은 제가 원문으로 본 것 같고요. 다른 귀걸이 같은 장면이나 그런 것들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작에서 회화적으로 쓰인 표현들은 그대로 가져온 부분도 있을 테고, 뭔가 그 당시의 회화 사조와 연결되는 것으로 사랑을 받았던 원작이니 그런 분위기를 살려서 각색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술가의 딸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모티브였을 테고요. 그래서 원작에서 가져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분위기나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각본에서 조금 더 각색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영상화 작업이라는 게 각본으로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라기보다 그 원작에 감춰져 있는 행간을 읽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설은 물론 자세한 묘사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뭐 손을 잡는다 정도의 묘사가 있었지만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 사람이 손을 뒤로 약간 뺀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 묘사들이 가능하다는 강점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진득하게 더 디테일하게 묘사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 정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작을 제가 읽을 걸 그랬네요. 저는 되게 제일 북유럽 쪽의 언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인사도 사실 잘 못하고 그냥 거의 타키만 하거든요. 타키가 그냥 땡큐 이 정도인데 그 타키랑 스콜 건배는 해야 되니까 스콜하고 타키 뭐 주면 타키 이 정도만 있어서 약간 그 언어에 대한 어느 순간 약간 살짝의 두려움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불어를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불어를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약간 제가 그 시인 젊은 시인 있잖아요. 남자 시인 젊었는데 빨리 죽은 뭐라고? 말해주세요. 기영도. 그냥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떠올라서 혹시 아니에요. 제가 랭보를 되게 좋아했는데, 네, 죄송해요. 너무 다르죠? 랭보의 시를 이게 한국어로 시 같은 거 특히 번역하면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꼭 원어로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원어로는 어떤 감정일까? 사실 시라는 게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 놓는지, 그래서 나에게 어떤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학에서의 영화화 과정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비슷한 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반가운 정보는 시리어스 게임이 국내 판권은 팔려 있대요. 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중에 한글로 번역된 작품이 나와 있지는 않다는 점 추가 정보로 드립니다. 이 영화가 잘 되면 아마 나올 거고 안 되면 좀 더 늦게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시네요. 또 다른 감상 나눠주실 분 혹은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이쪽 앞쪽에 계신 거겠군요. 네, 저는 그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 이렇게 그 보면서 남자 주인공이 좀 약간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자 주인공은 그 바람 한 번 나자마자 이제 이혼하고 좀 뭔가 정리하고 넘어가는 듯한 뭔가 감정에 솔직한 그런 느낌 받았는데, 남자 주인공은 계속 이 첫사랑 여자와 현재 가정을 계속 지키려고 이렇게 두 가지 다 포기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약간 욕심 있고 좀 약간 그렇게 보여서, 솔직히 저는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한테 좀 비극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남자 주인공 자기 맘대로 다 원하는 거 다 하고 뭐 직업도 그만두고 이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진 않았지만, 아까 류승현 씨가 여자 주인공이 좀 약간 이기적이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래도 비교하면 남자 주인공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간은 좀 더 양심적이지 않나. 근데 왜 여자가 좀 더 이기적인지 좀 약간 그 이유를 좀 더 듣고 싶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는 일단 여자 주인공이 사랑 없는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사랑이 아예 없는 결혼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떠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리디아도 힘든 결정이었겠지만 오히려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지금 원래 부인하고 사랑을 하고 있었고 지금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떠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둘이 리디아랑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그냥 결혼했으니까 산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게 남자들이 뭐 빠지면은 못할 말이 없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결혼했으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사랑해. 하지만 당신보다는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 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되게 애매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집은 그 리디안의 집보다는 더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아비드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약간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누구야, 리디아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50이 넘은 남자와 돈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약간 사랑 없는 결혼이었고, 그럼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만약 20대 초반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이 남자의,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지금 여자는 뭔가를 부양하고 뭔가를 할 그런 뭐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도 없던 시대고, 지금 이미 결혼한 아비드의 상태에서는 자기가 떠나면은 이 여자 둘이 할 게 없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오히려 저는 아비드가 선택을 엄청 괴로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에는 리디아가 걔를 계속 부추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누가 더 되시나요? 이기적인가는 사실 국민투표에 붙여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 영화의 경우에는 거의 뭐 51대 49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둘 다 이기적이죠. 근데 각자의 상황에 따른 이기적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거에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유세영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각자가 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책임이나 시대적인 분위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이들에게 작용을 했을 테고 결과적으로 다른 방식의 이기적인 모습들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둘 다 이기적이죠. 너무 많이 이기적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전 이 사람을 응원할 수는 없어요. 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얘기 나눠주신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면은 끝인사를 들어보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관객분 계십니까? 네. 와, 오늘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남자분들이 되게 뭔가 좀 짜증났나 봐요. 남자 관객분들이 질문이. 영화 얘기는 다른 분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일단 최근 영화들 보니까 그 화면 비율이 정사각형인 부분이 되게 많던데 그 감독이 뭐 딱히 않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면 그 시대 배경과 가장 잘 부합하는 화면 비율을 쓰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확한 비율을 얘기하면 너무나 시네마틱한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로가 조금 더 긴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비율이죠. 그리고 뭐 아이맥스 카메라를 예전에는 잘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용한다고 해도 요즘은 필름 상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해도 뭐 정말 크리스토퍼 놀란 정도만 유일하게 지금 아이맥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화면비를 유지할 수 있다거나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굉장히 많은 시대가 나오는데 시대에 맞게 화면 비율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소환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대에 유행하던 혹시 당대에 개발되었던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화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테크니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클래식한 분위기를 낼 때도 조금 정사각형 비율에 가까운 영화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혹은 아예 힙스터처럼 자베돌란처럼 마미의 1대1 비율처럼 인스타그램의 화면 비율을 떠올리기 위해서 1대1 화면 비율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같은 화면 비율을 주고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줄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힙한 느낌, 힙하다는 말 말고 뭐가 없을까? 트렌디한 느낌을
너무 친구들이랑 하는 표현이어서 그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고 양분되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화면 비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누가 가지고 어떤 이야기로 화면추를 쓰느냐에 따라 화면 B가 주는 느낌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도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는 아마 이 시대 분위기 클래식한 느낌을 살리기 위한 화면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배경이 조금 더 중요한 영화였다면 가로 비율이 조금 더 긴 비율을 사용했겠지만 인물의 심경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카메라는 클로즈업, 화면 비율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비율을 쓰는 편이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네. 그래서 줌을 막 당겼다가 막 그랬던 거예요? 인물의 감정을 담기 위해 사실은 클로즈업이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클로즈업은 굉장히 기술적인 방식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류선영 배우 얼굴 이만큼을 찍어요. 그러면 류선영 배우의 얼굴은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손은 뭘 하고 있는지, 발은 뭘 하고 있는지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의도한 부분의 화면만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인물의 얼굴, 감정을 중시하기 위해 쓰는 클로즈업은 다른 것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영화에서는 두 사람의 얼굴, 두 사람의 표정 같은 것도 너무나 중요한 영화였고 그걸 가지고 서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카메라의 방식 같은 것도 그에 맞게 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영화 감독들 혹은 촬영 감독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이 화면비와 카메라 워크예요. 어떤 화면 비율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가, 카메라는 뭘 쓸 것인가, 클로즈업을 쓸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식의 GBG 촬영 같은 것들을 풀샷을 보여줄 것인가, 그 방식을 가장 먼저 전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어떻게 찍을까의 고민이 결국은 영화적인 고민이라는 얘기여도 맞닿겠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영화에서 이게 별로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 줌을 땡기는 게 그냥 만약에 이 화면 B에 이 워크에 이런 미장센에 이런 배우들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으면 차라리 카메라를 이걸 눌러가지고 그냥 줌인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카메라가 한 발짝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핸드워크 촬영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늘 그 줌이 갑자기 징 하면 당겨질 때마다 김기덕일까? 뭔가 이런 생각이 김기덕 감독님일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색깔일까? 아니면 클래식한 걸 맞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지점일까라는 게 사실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혼동됐어요. 그 줌인이 될 때마다. 네,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관객들 추운 날씨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대부분 류선영 배우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한 부분도 많고요. 저는 근데 오늘 스톡홀름의 마지막 연인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 겨울에는 역시 어떤 멜로 영화가 또 땡길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관객분들의 얘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질문을 오늘은 제일 최소화하게 가져온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국민투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냥 누군가와 또 이런 어떤 소재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만한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은 영화를 추천하셔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랑과 전쟁을 한번 딱 토론회를 딱 해봐도 재미있는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북유럽은 지금 더 춥겠죠. 하지만 뭐 설도 춥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는 길도 따뜻하게 보내시고 언젠가 내 삶에서 정말 목숨을 걸 수 있을 것만도 같아 하지만 지금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도 한번 걸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류선영이었습니다.
네, 뭐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설명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개인적인 감상들 위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감상에 방해가 됐을까봐 좀 두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좋은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나누고 싶어지는 영화잖아요. 주변에 좀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이 영화의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보시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누군지 몰랐는데 작은데? 인사바로. 인사바